주요 비례정당 대표 후보들을 만나서 비전과 각오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생당 정혜선 비례대표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 저희 이제 게스트로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생당과 함께한 시간은 사실 길지는 못했습니다. 바른미래, 대한신당, 민주평화. 아시는 대로 이렇게 세 당이 민생당을 만들었는데 긴 시간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게 민생당은 어떤 당이다 이렇게 한번 직접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생당이 세 당이 합쳐져서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저희 민생당은 모토가 오로지 민생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특별히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정치는 그런 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미리 알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생당이 이런 중산층, 서민들, 평범한 국민들을 대변하는 이런 정당입니다. 예. 정당 광고를 통해서 오로지 민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그렇다면은 정치의 뜻을 가지게 된 계기 또 민생당 입당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까지 한번 더불어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 민생당에 입당하게 된 것은 민생당에서 코로나19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임명하게 되었어요. 네. 많은 당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의료인을 비례대표의 후보로 추천을 해왔는데 저를 그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면서 저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것은 좀 다른 당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현재 나타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그 의료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관심이나 어떤 부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보건의료 전체의 측면에서 시스템과 구조를 갖추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민생당에서 저를 그 보건의료 정책을 주로 연구한 저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민생당에 적을 두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참 잘하신다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32년간의 뭐 간호사 생활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도 가톨릭대학교 관련 학과와 관련된 교수님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산업과 관련된 분야 생생한 현장에 담긴 안전 보건 정책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앞서 이제 시작하면서 비례대표 몇 번인지 말씀 안 드렸는데 민생당의 1번이세요. 그래갖고 네, 1번입니다. 국회 입성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네, 감사합니다. 안전보건 정책은 어떤 것들을 꿈꾸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그 생산 현장에 보건관리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현장은 소음도 굉장히 많고요, 화학물질도 많고 그래서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현장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또 제가 고용노동부의 산업보건과에서 근무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는 이 산업보건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인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행정 경험을 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 전문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석박사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카톨릭대학교 교수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현장 경험, 실무 경험, 또 그리고 행정 경험, 그리고 교육과 연구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안전한 나라, 정말 안전보건이 잘 갖추어진 이런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공약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7가지 안전보건과 관련된 그런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커다랗게는 생애 주기별 안전보건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안전해야 되고
또 노인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직장인, 노인을 아우르는 이런 생애 그 전환기, 생애 주기에 따른 안전보건 정책을 공약으로 준비를 했고요. 예. 또 그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노동자, 네. 또 건설노동자, 예. 그리고 또 요즘 그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보건의료 종사자, 예. 예,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그런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안전보건 정책을 만드는 것을 저의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직장인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합니다. 네. 정말 많은 예. 인구이죠. 그 직장인이 안전하고 건강하면 바로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또 기업도 성장하게 되고 국가도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직장인들의 이런 안전보건은 늘 기업의 그 이윤 추구에 의해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왔어요. 근데 이제는 근로자가 건강해야지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서 또 국민도 행복하고 직장인도 행복하고 또 나라도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저의 그 꿈입니다. 예. 네. 가톨릭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제 완성된 학문의 어떤 그 배경은 현장에서의 적용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민생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었고 본인 스스로 이제 생애 주기별 보건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800여 명의 감정 노동자 중 이 콜센터 직원들의 처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열악한 권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서비스업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고객을 응대하면서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86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하는 사람들 중에 30% 이상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서비스업이 발전하면 감정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감정 노동자들 중에 대표적인 직업이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콜센터 상담사만 해도 4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콜센터 상담사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전문적인 직업으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지 고객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좋은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이 낮으니까 충분히 준비된 분들이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자꾸 높아지고 그러면 고객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감정 노동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고객들의 불만을 적게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적어지면서 감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 노동자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한 인식을 가지면서 또 처우도 개선이 되고 또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앞으로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고 감정 노동자들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 불만 없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감정 노동자들도 대우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이제 빠져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나 시청자들도 좀 잊으실 것 같은데 민생당 정혜선 비례대표 후보를 모시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생당의 주요 공약들을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공약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 방안. 각 당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현물이나 이제 금전적인 지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 다른 계획을 또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뭐 저희도 똑같이 그런 그 현물 급여를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것은 재난 극복 수당인데요. 이제 재난 극복 수당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가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의 재난 극복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하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통합당이 살짝 이제 비슷한 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민생당이 아니.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안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처음에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 하위 70%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제 그 70%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그런 안을 제안을 했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제안한 안을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서 그렇게 이제 검토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작할 때는 이제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그런 점포, 그런 상점은 뭐 그대로 이제 그 폐쇄가 되어진 상황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료 지원을 해주고 또 앞으로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하해주거나 감면해주는 방안까지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맞는 그런 그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민생당의 주장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보건부의 단독 설치.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잠깐 눈여겨본 것이 이제 현재 보건복지부고 그렇죠. 장관이 한 명이 네네네. 맡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맞습니다. 청으로 따로 나오면서 장관이 한 명 더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가 예.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따로 그렇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독립해서 단독의 부처로 만들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염병이 생기니까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잖아요. 그만큼 감염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과 관련된 예산, 인력, 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단독의 보건부 설치가 중요하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감염병은 이제 6개월이나 1년 안에 종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는데 그런데 감염병의 문제가 지나고 나면 이제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거든요. 만성질환이 문제가 우리한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많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국민들, 현재에 있는 인구들이 건강하고 질병이 생기지 않고 안전하고 장애가 생기지 않아야지 이 국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현재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보건부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그런 안을 이제 제안을 했고 또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염병이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있으면 종식될 걸로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메르스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르스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아주 큰 도움을 받았고 그거 덕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선진적인 그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메르스 때 백신을 개발을 하려다가 이제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메르스가 빨리 종식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그 제약회사 이제 상업성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중단을 했는데 그때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만약에 백신을 개발했다면 메르스하고 변종이니까 이번에 훨씬 더 빨랐을 것이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감염병이 지금 5년이나 7년에 한 번 주기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R&D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향후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애 주기별 안전보건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의 문제죠. 저출산 문제. 앞서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참 독려를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고령화 문제. 건강해서 오래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굉장히 답이 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이 두 부분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고령화가 정말 우리 사회에 아주 큰 그런 과제입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 보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거 못지않게 현재의 국민들이 질병이 생기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보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민생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21대 국회에서 민생당은 어떤 의미를 차지할지 전해주시죠. 네, 민생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많은 그런 평범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특히 민생당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제3지대의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이 잘 이루어지고 민생당이 발전을 하면 국민들의 그 행복을 더 많이 추구할 수 있고 서로 여러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협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는 기호 3번 민생당을 지지해 주신다면 저희가 올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